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현대사 내용에서 저번 시간에 봤던 것은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삼상회의가 열렸었고, 여기에서는 한국의 정부를 세워주자. 다만 신탁 통치를 한국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사항을 결정했었는데, 한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 신탁 통치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식민지로 돌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고, 이에 따라서 우익과 좌익으로 나누어서 격렬하게 이거를 좌익은 찬성하고 우익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격렬하게 대립 관계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저번 시간에 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했었던 내용 중에서 조선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모스크바 회의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열고, 여기에서 정부 수립하는 걸 도와주자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일단 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그리고 신탁 통치를 어떻게 할지도 여기서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미국과 소련이 서로 입장 차이가 생겨가지고 이 회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6년 3월에 열려서 2월 2달 만에 이제 결렬이 되는데, 미국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소련부터 봅시다. 소련은 뭐라고 하냐면은 모스크바 회의를 지지하는 세력만, 즉 당시 모스크바 회의를 지지했던 세력은 이겼어. 좌익만 여기 지지를 했었다고 했었죠. 좌익은 모스크바 회의의 내용이 임시정부 수립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지했었어, 모스크바 회의 내용을. 좌익만 이 임시정부 수립 대상에 참여시키자.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의 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문제에 따라서 소련은 좌익만 참여시키자, 그 정부에. 한국의 정부, 새로 세워지는 이 정부에 좌익만 참여시키자라고 했었고, 미국은 약간 곤란한 상태였어요. 왜냐면은 모스크바 회의에서 조선 정부 세워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신탁 통치 할지 말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우익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서 신탁 통치 반대 세력을 포함해서 모든 단체를 다 여기 정부에 참여시키자. 즉, 우익도 참여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은 우익도 참여를 시키자. 신탁 통치를 반대했었어도, 즉 모스크바 회의를 반대했었어도 우리 한국인들 모두 다 참여시키자라고 해서 이 입장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결렬됩니다. 그리고 46년도 후반 때부터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점차 심화되면서 이 미국과 소련이 대화를 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이런 와중에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와중에 한국 내에서는 쟤네 사회주의자들이랑은 아예 그냥 갈라서자 라고 하는 단독 정부 수립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이었던 사람은 바로 이승만이 정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언을 하는 정읍 발언인데, 여기에서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미소공동위원회 당시 대표들이었었는데, 얘네는 모스크바 회의 지지단체, 즉 좌익만 참여시키자, 한국 정부에는 좌익만 참여시키자라고 했던 거고, 얘네는 모든 단체를 다 참여시키자, 그러니까 우익도 좀 해줘 라고 하는 거죠. 모스크바 회의를 지지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모스크바 회의에 따른 그 세워지는 새로운 정부에 참여할 명분은 부족하긴 하지만 얘네 우익도 좀 참여시켜줘 라고 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회의는 결렬됐었고, 이 회의가 결렬되는 와중에 회의가 결렬되기 직전에 2월 달에는 소련에서 이미 정부 비스무리한 이런 조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부의 당연히장이 김일성이 되죠, 김일성. 그래서 이런 북한에서 정부 비스무리한 게 나오기도 했었고,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됐기 때문에 이승만은 6월 달에 여기 어디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 남방만이라도 정부 같은 것을 조직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자면은 미국과 소련의 얘기도 잘 되지 않았고 단독 정보 수립 주장도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되면은 좌익과 우익이 두 개의 국가로 쪼개지게 생겼단 말이야. 특히 좌익들은 이제 당시 북한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었고 남한에도 좌익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우익은 북한에 있던 우익들도 남한으로 막 내려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남북한이 쪼개질 위기에 처하자 다시 여운형이 나서게 되죠. 여운형은 전에도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은 국민들한테 제일 인기가 많은 독립운동가였었고 이 사람은 좌파이기는 하지만은 한국이 잘 된다면은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이었었어. 그래서 여운형은 여러 우파들과 만나면서 우리 좌우를 합작시키자라고 하는 좌우 합작 운동을 벌입니다. 좌우 합작 운동. 이대로 되면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 라고 해서 여운형과 또 다른 독립운동가였던 김규식이 만나서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이게 되죠. 이 사람들 이제 중간파라고 합니다. 중간파. 여운형은 사회주의였긴 했지만 상관없는 사람이야. 김규식도 자본주의이긴 했지만 상관없어. 나라가 잘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다고 했던 사람이었었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죠. 이 활동에서 이 두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같이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야. 여운형, 김규식. 김규식은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갔었고 이 김규식을 보냈던 게 여운형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분단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 두 사람이 다시 손을 붙잡은 거죠.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일단 1번 조항에 남북 그리고 좌우가 합작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이게 얘네가 중요시했던 가장 첫 번째 원칙이야. 좌우합작의 7원칙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다시 재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소 공동위원회는 한국에 정부를 세워주려고 그랬단 말이야. 한국에 정부를 세워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합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았었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에 의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통합정부를 좀 세워보자. 그 다음에 얘네가 세 번째로 주장했었던 것은 토지를 무상분배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좀 주자. 일제시대 때 농민들이 땅을 많이 뺏겨가지고 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주자. 그리고 민족 반역자를 친일파들을 처리할 법안 같은 걸 만들자. 라고 해서 친일파 처리 관련된 내용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여기 좌우합작 7원칙 여러 이제 중도 좌파와 김규식 중도 우파 여러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활동을 했었던 단체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면 이게 좌우합작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센터에 있는 게 김규식이고 이때는 여운형이 같이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그런데 좀 이따 보겠지만 여운형이 암살을 당해서 나중에 여기 얼굴 사진만 합성한 게 아니라 사진을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얼굴만 찢어가지고 여기다 여운형만 이제 붙여놨습니다. 요 여러 중간파의 사회주의자와 자본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좀 합치려고 노력을 했었죠. 여러분들은 결말을 알고 있죠.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찢어지게 되죠. 만약에 이게 잘 됐으면은 우리가 남북으로 찢어지지 않고 그리고 전쟁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중요시했던 것은 좌우합작의 통일 임시정부를 만들자. 남북한 통일 임시정부.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무상분배로 토지를 나눠주자라고 했었는데 당시 농민들은 땅이 없었지만은 땅이 많은 사람들은 극소수였단 말이야. 이 사람들에게 땅을 유상매상 그러니까 땅을 사가지고 국민들한테는 무상으로 나눠주자는 거죠. 이런 내용의 토지개혁 내용을 발표를 했었고 친일파를 처벌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이 좌우합작 운동의 7원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구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 김구는 전에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김구는 그 좌파들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사회주의자들을. 그랬는데 이때부터 약간씩 이제 남북한이 분단될 상황에 처하니까는 약간씩 입장이 변합니다. 조금씩 좌우합작 움직임으로 이제 김구가 성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승만은 별로 뭐 이렇게 특별히 입장 발표한 건 없었고, 다만 대부분의 우익과 좌익은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했었습니다. 합치기 싫다, 일단. 합치기 싫고, 좌익이 반대했던 거는 뭐냐면은, 야, 이거 돈 많은 사람들 땅을 왜 사가지고 무료로 나눠주냐? 그냥 강제로 뺏어버리지. 라는 걸 좌익이 반대했었고, 우익은 우익대로, 야, 우리 땅인데 우리가 왜 팔아야 돼? 특히 토지개혁 문제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얘네들이 입장차가 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익은 이 친일파들을 나중에 정부 세우고서 처벌하자라고 했었어요. 정부를 세우고서 처벌하자. 근데 이 우익 안에는 친일파들이 좀 약간 섞여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하는, 시간을 벌어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좌익은 친일파들을 지금 당장 처벌하자 라고 하는 그런 입장 차이가 컸었기 때문에 이 우익과 좌익의 좌합작 운동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특히 중간에 여운형은 우익 테러 단체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우익 테러 단체에 의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암살을 당하면서 김규식 혼자서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어가지는 못하고, 당시 여운형이 암살 당했던 동대문 앞에 한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여운형 암살 위치입니다. 여운형이 암살되고 나서 결국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하게 되고, 남북한은 이제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과정으로 이르게 되죠. 여운형 장례식 날 사진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국민장, 그러니까 사회장인가 하는 장례식으로 치러져서 전 국민들이 나왔었는데, 이 당시 모인 사람이 대략 50만 명 정도입니다. 50만 명 정도. 50만 명이면 당시 인구가 3천만이 안 됐으니까 거의 나올 사람, 서울에서 나올 만한 사람들은 다 나왔고, 지방에서도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운형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슬퍼가지고 와서 이제 추모하는 장면이죠.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여운형이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좌우합작 잘 돼서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운형은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여기 봐봐. 민주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독립을 완성하려면은 남북과 사상의 좌우를 가릴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나 상관없어. 나 사회주의 했었지만은 자본주의도 괜찮고 사회주의도 괜찮고, 나라가 잘 되면 그 뭔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좀 잘 됐어야 된 건데,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기 사진만 지금 붙어 있는 것도 좀 씁쓸하죠. 자, 그래서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중단됩니다. 여운형이 죽을 때도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우리 조선 어떡하나, 뭐 그런 말을 남기면서 죽었다고 해요. 여운형이 죽을 때도. 자, 여운형이 죽고 나서 남북한은 분단의 과정으로 갑니다. 다만 단독 선거가 이때부터 실시가 된다고 이제 결정이 되는데, 원래 처음부터 단독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한 건 아니야. 이 과정 여기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항상 그랬지만은. 자, 이때부터 냉전 체제가 조금씩 심해진다고 그랬었죠. 미군이 소련이랑 얘기 안 하려고 했었어,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아예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가 넘겨버립니다. 유엔에다가 넘겨버려. 유엔은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 항상 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 넘겨가지고 미국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결정하냐면, 유엔에서 야, 총선거 하자. 그냥 한국의 총선거 유엔 주도로 의해서 총선거 하자. 유엔이 주도하는 총선거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선거가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미국이 선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한국을 자본주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걸 노려서 한국에 유엔 주도의 총선거를 하자 라고 해가지고 유엔 위원단을 파견합니다. 우리나라에다 유엔 위원단을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엔 위원단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인들이 온 거야. 미국인들이 한국에 서울에 도착했어. 서울에 도착해서 한국에서 선거하려고. 지금 여기 보면은 한국의 총선거 실시를 11월 달에 결정했었고,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와요. 여기 보면 이승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대로 진행이 되면은 유엔, 즉 미국이 원하는 대로 선거가 진행될 거란 말이야. 그걸 당연히 북한이나 소련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싫어했겠죠. 그래서 북한이랑 소련은
유엔 위원단이 북한 쪽에 와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북한의 위원단 입국을 거부합니다. 북한 쪽에서 유엔 위원단이 북한 쪽으로 들어오는 걸 아예 거부해요. 소련이랑 북한이. 그래가지고 북한 쪽에 못 들어가면 선거를 못 하잖아, 북쪽에서는. 그래서 유엔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요.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야 됐어. 북한에서 하지 말고 그냥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만 선거를 하자라는 것이 48년 2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즉 전에는 이 남북한에서 총선거를 해가지고 하나의 지도자를 뽑고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소련이 반대했기 때문에 북한에 못 들어가.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인 남쪽에서만 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선거 일자는 48년도 5월 10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다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5월 10일에 총선거라는 게 나옵니다. 5월 10일에 총선거가 이루어질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있으면은 남북한은 이제 남한만 정부가 세워지고 남북한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야? 분단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분단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김구랑 김규식 같은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들은 분단이다, 안 된다 라고 했었는데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했었던 누가 찬성했을까요? 이승만은 찬성을 했었고 5월 10일 선거에 이승만이 출마를 해서 결국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 그래서 김구랑 김규식은 반대하면서 북한에 가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을 만나서 협상하려고 하는 남북 협상을 추진을 합니다. 김규식이 남북 정치인들을 평양에서 만나요. 남북 연석회의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남북 연석회의, 남북 협상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걸 개최를 해서 만납니다. 김규식 자본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이고 그다음에 김일성, 김두봉은 사회주의자들이죠.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자, 김구가 이제 북한으로 올라갈 때, 평양으로 올라갈 때 했던 인터뷰 내용이야. 여기 보면은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북한으로 올라가서 여기 요 자식을 만나죠. 이게 누구야? 김일성이죠, 김일성. 근데 이미 사진에서부터 딱 표정이 보이지? 얘네 둘이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김구는 공산주의자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남북한이 분단되게 생겼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만나러 갔는데 잘 안 되죠, 회의가 잘 안 돼서 결국은 공동성명까지 발표해요. 남북한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미국, 소련의 외국 군대를 즉시 철수시키고 총선거를 통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서로 합의도 봐. 김구,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합의를 하는데 북한이 안 지켜 일단. 북한이 안 지키고 그리고 남한에서도 5월 10일에 총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남북 분단이 됩니다. 남북 분단. 그래서 이 남북 협상이 실패가 되고 김구는 이제 돌아와서 1년 뒤에 암살되죠. 김구는 이게 이제 암살된 사진입니다. 김구 암살범이 안두희라고 하는 당시 육군 소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이 사람도 우익이었었고 아마 김구가 사회주의자들이랑 만난다라고 해가지고 김구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구를.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안두희가 찍은 사진인데 이 안두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김구를 죽이고 나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승만 정부가 오히려 도와줍니다. 이승만 정부가 오히려 도와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근데 일생에 계속 테러를 한 5번인가 테러를 당하고 나중에 이제 한 40년 뒤에 안두희는 인천의 자기 집에서 피살 당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요 안두희 씨를 살해한 택시기사 박기서 씨인데 이 사람이 안두희를 발견하고 김구를 죽인 안두희를 발견하고서 동네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정의봉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만들어요. 몽둥이를 만들어서 안두희 집에 그냥 쳐들어가서 이 김구 암살범 해가지고 죽여버렸어. 때려가지고 죽여버렸고 지금도 이분 살아있습니다. 박기서라고 하는 이분이 아마 백범기념관에 이 정의봉을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 부평에서 택시기사 하고 계세요. 가끔 만나면은 가끔이 아니라 만나가지고 뵈면은 아는 척 하세요. 정의봉 아저씨.
몇 분 지났나? 20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10일에 총선거가 진행되면은 남북한은 완전히 분단이야, 이제 분단. 분단 됐는데, 이제 민중들도 들고 일어납니다. 백성들 중에서 특히 제주도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이거를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났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당시 47년 3월 1일에 제주도에서 3.1절 행사가 열렸었어요. 3.1절 행사가 열렸을 때 이날 지나가던 경찰이 말을 타고 가던 경찰이 애기 한 명을 모르고 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애기 한 명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경찰들 대부분이 친일파 경찰들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애기까지 치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요 경찰이 그냥 막 도망갔어. 그래서 애기를 치고 나서도 애기를 뭐 구조하거나 하지 않고 도망갔었어요. 친일파 경찰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가지고 애기를 구조하지도 않고 도망가서 결국 항의하러 갔어. 제주도민들이 항의를 하러 갔는데 항의하러 간 사람들도 막 쏴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래서 열받은 제주도 주민들이 총파업을 합니다. 3월 10일에. 당시 파업을 하는데 이 파업에 거의 제주도민의 거의 95%가 참여해요. 다 그냥 문 닫아버렸어. 그랬는데 이걸 정부에서 좀 이렇게 잘 다독여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뭐 보상을 하거나 뭐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정부는 이걸 특히 파업 같은 거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방식이란 말이야. 파업하고 투쟁하고 그런 게 사회주의자들의 방식이어서 이 파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제주도에 이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사회주의자들의 주도된 운동으로 파악을 하고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투옥합니다. 옥에 가두고 잡아가서 고문시키고 죽여버리고 심지어 죽여버리고 당시 남북한에 테러 단체가 되게 많았었는데 테러 단체였었던 것 중에 하나인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제주도에 파견해서 제주도민들을 학살시킵니다. 반항하는 제주도민들을 학살합니다. 당시 제주도 경찰 중에도 괜찮은 경찰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다 잘라버리고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그 청년단체들을 보내서 반항했었던 제주도 주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아직 정부가 세워지기 전이야. 정부가 세워지기 전이야. 당시 사례들을 좀 보면은 가족끼리 말을 태우게 하거나 뺨을 때리게 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으면 손자한테 할아버지 뺨을 때리게 해. 제대로 안 때리면은 손자가 맞아. 그리고 할아버지도 손자한테 뺨을 때리게 해. 제대로 안 때리면은 할아버지가 막 맞아.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서 둘 다 죽여버려. 여기 보면은 총살당하는 사람을 보게 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게 했다. 장모와 사위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광장에 발가벗겨놓고 강제로 성행위를 시키고 그것이 끝나면 총이나 칼로 죽였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까지 죽였어. 그래서 아기가 엄마 젖을 열심히 빨고 있었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어떤 사례 중에 하나는 엄마를 먼저 죽이고 아기가 이제 엄마한테 안겨 있으니까는 어떤 서북 청년단 청년 한 명이 아기까지 이제 칼로 찔러 죽이고서 들고서 이렇게 위세를 떨고 있었던 그런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민들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더 열받아서 47년이 아닌데 48년 4월 3일에 48년 4월 3일에 결국은 총봉기를 합니다. 그거를 바로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4.3 사건. 4.3 사건. 이미 이때 48년 4월 3일엔 선거가 결정이 되고 이제 한 달 뒤에는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될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당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죠. 미국 정부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친일파 경찰들을 걔네가 그대로 기용했던 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었던 제주도민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걸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하고 가면은 3.1절 기념행사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했었고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했는데 이것도 다 잡아가뒀었고 그리고 잡아가두는 과정에서 고문, 학살이 자행됐기 때문에 제주도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은 좌익 세력이었었습니다. 제주도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이랑 일부 주민들이
무장 봉기한 게 바로 4.3 사건입니다. 4.3 사건. 여기에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 당연히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죠. 단독 선거를 저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친일파 경찰을 쫓아내자. 그리고 미국 군대를 물리치자. 미국이 당시 친일파 경찰들을 기용을 해서 이런 만행들을 저질렀었고 청년 테러 단체들이 와가지고 제주도 주민들을 죽였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들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인 5월 10일에 50 총선거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이때 50 총선거 선거 결과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뽑힙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자기가 대통령으로 뽑히는 이 선거에 반대를 했었던 제주도민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제주도로 보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제주도로 보내서 이전에 미국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 우익 청년단체가 있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학살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학살 사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48년 10월 달부터 있었던 초토화 작전입니다. 당시 제주도 주민들은 그 미국이나 아니면은 우익 청년단체의 학살을 피해서 산으로 많이 숨어들었었는데 당시 이승만 정부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주도 해안가에서 5km 이상 떨어진 위에 여기 산 지방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초토화 작전을 펼쳐요. 그래서 이때 한라산은 항상 불이 나 있는 상황이었었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제주도민들이 만여 명이 사망합니다. 이게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 많게 죽으면 4만 명까지도 죽었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많이 학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걸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6.25 이전에 여기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고 주민들이 같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다 빨갱인 거야.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죠, 그냥. 그리고 이 제주도에 이승만이 군대를 많이 보냈었는데 제주도에 파견됐던 군인들 중에서 여수, 순천에 있었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제주도에 파견될 예정이었었는데 제주도에 가면은 자기들 국민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야, 이 군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다. 제주도 주민들을 죽이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여수, 순천에 있었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제주도 주민들처럼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게 되죠. 이거를 여순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순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4.3 사건 진압을 위해서 여수에 있었던 군대한테 제주도로 가라고 그랬어요. 야, 제주도 가서 다 죽여버려.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부대 내에 있었던 여기도 역시 좌익 세력이 제주도 출동을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면서 들고 일어나죠. 들고 일어나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여수와 순천을 거의 한 일주일 안에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깜짝 놀란 거야. 여수 여기 순천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사회주의자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여기 보면 이게 북한의 깃발이야. 북한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통일정부를 만들자 혹은 사회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얘네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여수와 순천에 이 당시 48년도 10월 달에는 실제로 6.25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사회주의자 군인들이랑 이승만이 보냈던 우리나라 군대랑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거를 여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집과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었고 완전히 전쟁이야. 6.25 전쟁 프리퀄이야. 프리퀄. 6.25 전쟁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여기 보면 미군이 그냥 봐봐. 얘 그냥 쳐다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승만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거를 다 진압을 했었고 당시 한 일주일 만인가 진압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서 사회주의자 군인들을 잡아가지고 다 처형시킵니다. 다 처형시켰는데 이승만이 이때 지침으로 내렸던 게 뭐냐면은
남녀 아동까지라도 다 조사해가지고 불순분자, 즉 사회주의자는 다 제거해라. 반역 사상이 만연되면 안 된다. 근데 아동, 여러분들 한 유치원, 뭐 초등학생들이 사회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뭔지 어떻게 알아? 니네들도 지금 사회주의랑 민주주의랑 자본주의랑 헷갈리는 놈들인데 니네가. 근데 이승만은 관련된 자들 그냥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었어. 싹 다 죽여버리라고 해서 이때 군인들이 이제 이승만이 보낸 군대가 내려와서 여수와 순천에 조금이라도 사회주의랑 관련된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여기 보면 얘네들도 지금 어려 보이죠? 얘네들을 다 모아놓고서 학살시킵니다. 다 죽입니다. 이승만의 별명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런승만, 6.25 때 도망가서 런승만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킬승만이죠. 킬승만. 너무 많이 죽였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6.25 전쟁 중에도 죽인 것도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 돼.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물론 반란군, 사회주의자 군인들도 민간인을 많이 죽인 사례가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 죽였다는 발표가 있는데 이승만이 내려가지고 죽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든 말든 5월 10일엔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이 됐었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50 총선거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 즉 남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대사를 얘기하면 좀 기분이 지저분한 게 너무 많아. 자, 비서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정업 발언을 해서 단독 정부 수립하자고 했다. 그 다음에 좌우합작은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중단됐고, 그 다음에 김구는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협상을 했었는데 실패했었죠. 그 다음에 미국은 지지하는 정당만 참여시켜야 된다. 즉 좌익만 참여시키지 않고 주장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입니다. 좌우합작 7원칙은 좌우익 모두가 다 반대했었죠. 그래서 X고, 남북협상은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었다. 그 다음에 4.3 사건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됩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 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됐다. 좌우합작 운동은 여운형 김규식이 주도했었고, 김구는 좌우합작 운동을 이승만과,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대부분 반대했지만 이승만은 되게 좋아했었죠. 다음에 김구, 김규식은 남북협상에 나섰다. 그 다음에 좌익 세력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기는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